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 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제8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들썩이고 있는 겨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신선란을 할인 공급하고 대파의 납품 단가 지원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대파는 납품 단가 지원을 이달 초부터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하고 관세 인하를 통해 이달 중순부터 3,000톤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해 수입했던 신선란 112만 개도 전날부터 대형마트 등을 통해 할인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12일 산업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안건에 대한 결의서를 11일 자정까지 접수했고 그 결과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이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태형건설 금융채권자 협의회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형건설의 존속 능력을 실사평가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형건설 워크아웃 개시와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연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현안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태형건설 근로자와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적기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 사기와 요양기관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각 기관은 보험 사기와 관련된 정보 공유의 활성화, 조사, 수사 강화, 피해 예방과 홍보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보험 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 의원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조사하고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네, 바로 어제였죠. 한국은행이 올해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로 8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그동안 언급했던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문구는 이번에는 삭제를 했는데요. 긴축 기조의 종결을 기대하는 시장에서는 동결을 넘어서 과연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선 어제 있었던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과 함께 앞으로 기준금리에 대한 한국은행의 방향성, 또 셈법, 또 기준금리에 따른 경제 영향, 또 미국의 물가와 금리 등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인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성한경 교수님,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 8회 연속 금리 동결이었고요. 언제 올려나 봤더니 작년 1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시장은 거의 99.9% 동결을 예측했다라고 하는데 자,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한 이유, 그것도 이제 8회 연속 금리 동결한 그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예, 아무래도 8회 연속 동결해서 많이 이제 이 금리를 더 이상 안 끌어올릴 것이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이제 고민했던 것은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금리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금리를 다시 올릴 것이냐 두 가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행이 그런 고민을 해왔던 것은 이제 그 코로나로 대응에 따르면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낮췄던 금리 때문에 이제 촉발된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온 건데 네. 이게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PF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작년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1.4%에 그친 네. 지금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수준이면은 과거 일본의 정말 저성장의 대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경기 침체를 계속 좌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형태로 네.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도 뭐 일부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금융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것을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물가 수준이나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아마 동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네. 다소 조금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행이요.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모든 그 금통위원들이 이제 만장일치로서 네.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 예. 부분은 섣불리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물가 관리를 좀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결정으로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은 뭐 많은 걸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신경 쓰면 물가 역시 고유의 책무죠. 예. 가계부채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물가하고 가계부채 상황도 한번 같이 언급을 좀 해주시죠. 물가 상황은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맞는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작년 상반기에 감소하다가 하반기에 조금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이 좀 유지되고 있으면서 약간 감소세에 있는데 네. 감소세라는 표현도 가능하지만 횡보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정도의 2% 수준으로 네. 이제 떨어지는 정도를 확실히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상반기에 우리가 보기를 이제 바라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금리 인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가계 부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갑자기 또 이게 급증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다가 하반기 와서는 좀 이제 통제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늘어나는 부분이 이제 정말 한국은행 입장에서 고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인가가 이 금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정책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은행이 이제 가계부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또 쉽게 못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경기만 보면야 또 국민들은 금리 빨리 내려서 경기 좀 부양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자, 허준영 교수님. 기자들도 당시에 그랬고요. 그 어제 기자회견 때 우리 일반 국민들도 최근 PF 부실 이게 너무 크다면 이것 때문에라도 좀 금리 좀 인하에 대한 코멘트 있을 법 아니야?라고 좀 기대는 했는데 굉장히 단호했다고요. 한국은행 뭐 이청용 총재 입장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3단 논법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다음과 같은 3단 논법입니다. 예. 한국은행은 금리로 그 금융시장에 대응하는 건 금융시장 전체에 시스템 리스크가 있을 때 정도 한다. 네. 두 번째는 그러면 태형건설 부동산 PF는 금융권 전체의 어떤 부실이라기보다는 네. 일부의 부실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한국은행은 금리로 태형건설발 부동산 PF발 부실을 네. 대응하지 않는다. 이게 예. 결론이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저희 또 말씀 나누겠지만 한국은행이 사실은 2022년 10월에 레고랜드 사태 있을 때 뭘 했었냐 하면은 네네. 이때는 금리를 낮춰서 대응을 한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인플레이션도 막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네. 금리를 낮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중앙은행은 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보수적인 곳입니다. 네. 그럼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시장과 거래할 수 있는 에셋이라는 건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게 하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예. 뭐냐면 정부 채권 정도 되는 안전한 자산이어야지만 이 중앙은행이 서로 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시적으로 정부 채권이 아니더라도 좀 비슷한 거 갖고 오면 네. 시장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사줄게. 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줄게. 네. 이런 걸 했었거든요. 네네. 금리로 대응한 게 아니고 예. 미시적인 정책으로 대응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앞으로 대응할 일이 있으면 금리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은 금융 전체 업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미시적인 정책을 갖고 대응하겠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PF 부실 이런 문제가 일단은 그 우리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이 자체도 한국은행이 출동하고 나설 정도의 그렇게 리스크를 안 본다라는 거 하나 네. 하고 설령 그런 리스크가 오더라도 작년 레고랜드 네. 사태처럼 오히려 약간 등급이 안 되는 채권을 네. 사주는 정도지 이걸 가지고 금리 인하는 네. 좀 맥락이 안 맞는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성환 교수님 보니까 그 관련해서도 뭐 소총, 대포 이런 비유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뭐 일종의 투심에도 영향을 주려고 했던 건가요? 현재 부동산 PF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 위기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대포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포라는 표현은 아마 금리 정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포. 예. 그 금리를 이제 건드리게 되면 경제 전반이 다 모두 다 움직이게 되니까 정말 네. 대포와 같은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고 소총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채권을 사주는 형태 채권 매입. 예. 그 정도일 것인데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포도 쓸 필요 없고 예. 소총조차도 쓸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얘기는 한국은행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음. 채권단 내에서의 결정만으로서 태형건설 사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거나 할 정도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뭐 어느 정도 이 수준에서 정리해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판단은 굉장히 정확한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특히 금리를 건드리게 됐을 때는 수많은 일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뭐 이것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든지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또 뭐 가계부채 늘고 뭐또 예, 엄청난 일이 파생되는 발생하죠. 문제도 예. 많겠죠.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정도이고 예. 아마 생각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환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비상 상황에 쓸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쓸 게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봐주고 만일에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소총이라 표현했던 네. 뭐 채권을 매입해주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로서 아마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많이 긴장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PF. 올해 뭐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암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국은행은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상황은 통제 가능하다. 또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허주정 교수님, 지금 우리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이게 금리 인하가 뭐 그게 투자 자산 시장에 좋진 않았는데도 지금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나마 이번에 좀 많은 분들이 좀 포인트를 맞춘 게 통망분이라고 하죠. 통화정책 방향문에서 향후 추가 인상의 필요성이라는 이 문구는 빠졌다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보면서 향후에 우리가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는데요. 예. 그게 없어졌다라는 것은 상황 판단이 그런 상황은 아마 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네. 그래서 물가가 다시 굉장히 빠르게 튀어 올라간다거나 예. 아니면 뭐 지금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가계부채가 갑자기 튀거나 예. 아니면 환율이 갑자기 굉장히 원화가 약세로 가거나 달러화 대비 예.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진 않다라는 이제 상황 판단이 선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뭐냐? 앞에는 사실 이전과는 다른 게 이전에는 방향이 두 방향이었습니다.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라는 방향이었다면 시장의 판단이 네. 이제는 금리를 내릴 방향으로 아마 확실히 선회는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중앙은행의 언어가라는 게 어려운 게 중앙은행의 언어는 사실은 돌다리를 10번 두들겨보고 안 건너는 정도의 보수적인 언어거든요. 예. 그러면 중앙은행의 언어라는 건 뭐냐? 금리를 올릴 것에 대한 가능성은 지웠습니다. 네. 가 언어인데 네. 그러면 언제 내릴 거니라고 물어보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가 바로 내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상황이라는 게 뭐냐? 네. 제가 조건. 네, 네. 조건. 제가 최근에 사실은 그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금리 미국은 언제 내리고 우리는 언제 내릴 것 같아요? 라고 네.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제가 그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네. 너무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경제학자분들한테 뭐라고 많이 질문하냐면 네.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먼저 내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혹은 네. 먼저 내릴 것 같으세요?라고 많이 질문을 합니다. 네. 답이 10분한테 여쭤보면 한 12분 정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예. 연준보다 먼저는 아마 안 내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 한국은행의 스탠스인 것 같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거나 네. 혹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한 시그널을 보내거나 하지 않으면 당분간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바꿔서 생각하면 그럼 연준은 언제 내릴 건데를 판단해 보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게 약간의 우리에게 있어서 약간 지금 필요 조건, 우리 금리 인하의 필요 조건 중에 하나는 연준의 금리 인하일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내렸는데 우리는 오히려 올려 이런 상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네. 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네. 건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물가 상승률이 미국하고 보면 거의 이제 차이가 없어졌거나 네. 우리나라가 약간 높은 높아요. 상황, 높은 예. 상황까지 가. 그러니까 금리만 역전된 게 아니고 예. 물가도 역전이 된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래서 우리 겁니다. 예. 물가가 미국보다 조금 천천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올 상반기에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지만 이벤트가 결국 총선인 것 같습니다. 네. 4월. 총선 전에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규제를 많이 막 풀고 있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에 뭐 50년 재건축, 30년 재건축 이런 도 풀고 있고 네.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더해서 사실 총선 전에 부양 패키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추경 같은 걸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처음 지금 저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의도 경기 쪽에서. 부양이 지금 예, 경기가 예, 어려우니까. 예, 예,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사실 물가 잡는 거에는 훨씬 더 꼬리가 길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예. 대로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물가가 안 잡히는데 금리를 인하하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상황이 곤란해질 상황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금리 미국이 먼저 내리기 전에 우리가 내리진 않는다. 근데 미국이 내렸다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 내릴 수도 있다.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는 왜냐면 물가라는 네, 이슈가 네,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 비슷한 질문인데요. 우리 성환 교수님 어제 그 통방문에서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라는 그건 삭제가 됐습니다. 이건 좀 어떤 의미? 이제는 뭐 위는 막혀 있고 약간 동결 인하 뭐 아까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뭐 가능성을 질문입니다. 이제 뭐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예 없어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이제 인상해요. 예. 물가가 만일에 이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다시 막 튀어오르거나 하는 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금리 인상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전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작년 말부터 뭐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 그 전미 경제학회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금통위원회 일부 의견에서도 금리 인하를 너무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잘못하면은 안정시켰던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는 거에 대한 경계심이 아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상황에서 보면은 만일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낮추게 되기가 힘든 상황은 네.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갑자기 우리나라 물가가 갑자기 많이 낮아졌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물가 이 정도 낮아졌으면 금리 낮춰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은 네. 이미 미국과 한국에는 금리 차이가 꽤 납니다. 예. 2%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설령 우리의 여건이 대내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다 하더라도 미국에 앞서서 뭐 2%나 차이가 나는 것을 더 벌리는 형태로 가는 것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국내 물가 수준과 다음에 금리 차이를 고민해서 보면은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낮추는 일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그럼 언제 과연 낮출 수 있을까 예.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확실히 2%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받는다 그러면은 예. 아마 물가가요. 물가가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고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뭐 금리를 유지하는 것을 당분간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제 표로의 그림을 본 건 기준금리 아닙니까? 근데 예. 기준금리는 뭐 저쪽에 뭐 3.5, 5.5 유지하고 가고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이 채권 시장은 이미 완전히 내리는 것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동결이었지만 기준금리는 우리 국고채 시장은 금리가 오히려 떨어졌죠. 예. 아마 그건 선제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지금 거의 많은 가능성에서 금리는 동결이고 예. 동결이라는 얘기 이제 갈 길은 내려가는 내려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예. 뭐 그게 언제가 되든지 언젠간 떨어질 거니까 네. 이제 그걸 반영해서 지금 뭐 국고채 금리가 어제도 발표 네. 이후에도 떨어졌고 예. 오늘 오전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하지만은 이게 지금 동결 상황이 오래 진속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국고채 금리 하락 폭이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금리가 먼저 떨어지는 현상 이게 종종 있죠.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미국의 지금 금리가 어떻게 있는 상황이냐면 미국의 연준이 결정하는 연방 기금 금리는 하루짜리 금리잖아요. 예.
그다음에 2년물이 있습니다. 중요한 금리가 네. 2년 국채, 그다음에 10년 국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어느 게 제일 높냐 하면 10년 국채가 제일 낮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드 커브라고 하는 이 수익률 곡선이 역전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요때 연준에서 과거를 보면 요때 이제 금리 인하로 돌아서면 예. 어떤 게 많이 이제 금리 인하로 돌아서면 전반적으로 2년물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떨어지는데 네. 어느 게 가장 빨리 떨어지느냐? 기준금리가 제일 빨리 떨어지고 2년물이 그다음 빨리 떨어지고 10년물이 제일 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다시 수익률 곡선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장기로 갈수록 수익률은 높아져야 높아지는. 되니까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생각해 보시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 활동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저희가 집을 살 때 뭐 할 때 쓰는 금리는 10년물 금리입니다. 네. 10년물 금리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폭이 좀 작을 겁니다. 이제 진짜 예, 인하면. 예, 예. 그러니까 인하로 가면 네. 혹은 인하라는 기대가 아주 강하면 네. 그러면 10년물 국채가 떨어질 건데 떨어지는 폭은 아마 2년물이나 하루짜리 금리보다 작을 겁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무슨 스토리가 되느냐? 소비자들이 금융 소비자들이 느끼는 금리라고 하는 것이 예. 결국은 장기 국채 금리라고 한다면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국채 금리에 연동돼서 은행채 이런 것들 다 연동돼서 5년 대출 금리가 이상이죠, 그래도. 대출 금리가 예. 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는 조금 완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예. 자, 저희가 이렇게 기준금리 또 시장금리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 이야기, 통화정책의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미국의 통화정책,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방향성도 함께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미국의 금리는 언제 떨어지나 이 인하 시점 고민이 많고 우리 한국은행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아마 연내 올해 방향성은 30일 열리는 미국의 첫 번째 FOMC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어제 밤이었었죠.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 이 CPI는 생각만큼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더라고요. 이번에는 이 이야기, 미국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결과적으로 다시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 우리 한국 경제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허준 교수님, 미국 물가가 좀 떨어져 줘야 미국도 금리나 뭐 이렇게 운도 뭐 할 텐데 어제 저녁에 나왔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생각만큼은 아니었어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 이런 좀 의문점도 찍힙니다. 예, 원래 물가가 아주 높았다가 떨어질 때 이렇게 단조적으로 쭉 내려오지 미끄럼틀 내려오듯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네. 내려오다가 튀고 내려오다가 튀고 하는데 미국 어제 나온 건 12월 CPI이고요. 네.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3.1%였는데 그리고 12월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3.2%고요. 예. 실제로 나온 숫자는 3.4%로 높았고요. 예. 그다음에 코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뭐 유가 같은 거랑 농산물 가격 빼고 보는 이런 식료품 가격 빼고 보는 거는 네. 11월이 4.0이었고 12월에 대한 시장 기대는 3.8이었는데 실제 나온 건 3.9입니다. 그러면 코어는 약간 11월보다 떨어졌고 그다음에 헤드라인은 11월보다 오히려 올라갔다. 네. 뭐 이런 결론이고요. 예.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연준이 보는 물가 지표가 CPI가 아니고 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 하는 PCE잖아. 다 다음 주에 나오죠. 네, 그거. 다 다음 주 네. 나오는데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사실은 그 PCE에 대해서도 나우캐스팅이라고 하는 실시간 예측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네. 실시간 예측치가 꽤 정확한데요. 11월에 2.6%였던 헤드라인 PCE가 예측치로 보면 2.7로 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코어 PCE는 11월에 3.2였는데 이건 3.0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 그럼 결국은 어제 나온 CPI 숫자랑 경향성은 같습니다. 예. 헤드라인은 튀고 코어는 조금 내려오고. 네. 결국은 이렇게 봤을 때는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3월 금리 인하 인하설. 시작이라는 기대라는 사실은
코어가 지금 3.0에서 왔다 갔다 하고 네. 헤드라인도 지금 2.6에서 2.7에서 PC가 왔다 갔다 아직 2.5를 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튀어 올라가는 상황에서 연준이 3월에 갑자기 금리를 인하할까? 네. 저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는 편입니다. 3월 설은 일단 꽤 물 건너갔다. 저는 힘들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시 저희가 그 물가 지수만 보는 게 아니고요. 노동시장 고용 보고서 같은 거 봐도 네. 실업률 낮고 생각보다 아직도 잡이 많이 생기고 있고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12월 같은 경우는 올랐죠. 튀어 네.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토리가 여전히 노동시장은 식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식는 분위기는 아니고 예. 물가도 떨어지고는 있지만 가끔씩 이렇게 튀기도 하고 네. 더군다나 어제 그렇게 CPI가 그래도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11월, 12월 낮아지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결국 뭐가 끌어내린 거냐 하면 에너지 쪽에서 끌어내린 거거든요. 국제유가죠. 근데 저희가 예. 어제 그저께 봤던 또 얘기가 뭐죠? 홍해, 예. 호르무즈 무슨 일 있잖아요 지금. 네. 요게 또 어떻게 확전되는지 좀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네. 미국의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부분, 앞날에 대해서 이 물가 경로 같은 데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런 국지적인 어떤 분쟁 여러 가지가 지금 다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송환 교수님, 그래도요 시장이 어제 주식시장 보면 빠지는 듯하다가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그래도 다시 보합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올리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완전히 뭐 물 건너 갔겠지.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어제 나온 통계 중에서 임대료 부분 이런 렌트비도 이제부터 뭐 새롭게 갱신하면 이게 확 떨어질다. 뭐 이런 걸로 하면서 실제 금리 인하 기대감의 불씨는 어제 나온 통계로는 사라지지 않은 듯해요. 어떻습니까?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예. 인상은 이제 물 건너 갔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낮아졌다고 예.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중순에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작성했던 점도표를 보더라도 예. 올해 금리가 아마 세 차례 정도 네. 낮춰서 0.75% 포인트 정도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많은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말에 그 파월 의장이 이제 FOMC 끝나고 발표했을 때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조금 비치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뭐 사라질 정도는 아닌데요. 하지만 이후에 이제 연준 의원 중에 일부에서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회의록에서. 예. 그리고 회의록이 공개된 걸 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보다는 금리 인상을 이제 조금 줄여야 되지 가능성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의 정도까지 온 것으로 봐서는 네. 아직 금리 인하를 우리가 논의하는 시기로는 좀 빠르긴 합니다만은 뭐 향후에 벌어질 일이다라고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벌어질 일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게 뭐 기대 수준에서 코어 CPI가 비슷하게 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확실히 그게 이제 2% 포인트까지 떨어지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연준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거는 단순히 그냥 연준에 있는 한두 분의 생각이 아니고 그쪽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섣불리 떨어뜨렸다가 나중에 정말 물가가 다시 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연준 입장에서도 정말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 저는 뭐 2월, 3월, 1월은 당연히 불가능한 얘기고 3월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빨라야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예 합니다. 상반기보다 다 뛰어넘고요. 예. 그래서 상반기 내에는 이제 그런 수렴하는 모습을 미국은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예.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가는 것이고, 횡보한다 그러면은 뭐 계속 횡보하고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하반기에서도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분 모두에게 좀 궁금한 건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코어 물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근원 물가가 있고 물가가 있는데요. 근원 물가에는 이제 유가라든가 먹거리 물가를 뺀 물가를 우리가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 반에 하나 이제 유가가 올라요. 그래서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그냥 물가는 오르는데 유가와 먹거리를 뺀 물가는 뭐 임대료 등이 떨어지면서 이 코어 CPI, 뭐 코어 PC는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거를 연준은 어떻게 할 거라고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올 수 예, 있습니다. 예. 근데 먼저, 이제 예. 제가 네. 먼저 답을 네. 드리면 지속성입니다. 유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튀는지에 대한 지속성입니다. 네. 결국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2022년부터 무슨 일로 발생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네. 공급망 교란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원자재 그러면서 급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네. 했던 게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공급 쪽에서 충격이 왔잖아요.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길어졌냐? 결국 공급 쪽에서 온 충격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야 이거 인플레이션 발생하네. 물건 가격 올릴까? 물건 가격 올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도 임금, 근로자들도 임금을 올려야지. 네. 그러면 임금 올려줘 하면 임금이 또 올라가고. 네. 그럼 임금하고 인플레이션 사이에 이제 순환고리가 생겨 버려서 네. 원래 시작은 딴 데서 시작했던 건데 유가나 원자재에서 시작했던 건데 이쪽으로 임금 쪽으로 옮겨 붙는 맞죠.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일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시나리오가 좀 오래 지속되면 예. 공급 충격이 다시 그렇게 발생하면 세컨 라운드, 어나더 라운드의 이 임금과 인플레이션의 또 순환고리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건데 이건 찐 인플레잖아요. 예, 찐 인플레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코어는 당분간 떨어지는 것 같은데 헤드라인만 튀고 네. 그럼 요게 두 개가 나중에 엉겨붙어서 다시 요 사이에서 코어까지도 올라가는. 왜냐하면 임금 부분은 코어를 많이 건드릴 거니까요. 예. 아무래도. 예. 그러면 코어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걸 보면 우리는 이제 2022년 시즌 2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전 세계 사실 지금 모든 기대가 내려가는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지금 베팅이 돼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그렇게 라운드 2가 돼 버리면 이거는 정말 카오스인 것 같고요. 저는 네. 예. 그래서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유가가 상승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다시 튀면 그 지속성이 얼마냐가 저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중앙은행, 뭐 연준도 네. 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네,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심지어 근원 네, CPI가 네. 떨어졌어도. 네, 맞습니다. 예. 머뭇거릴 수. 교수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그 코어 PCI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진짜 이제 임대료를 갱신하면서 떨어지면 왕창 떨어질 텐데. 근데 유가랑 에너지가 또 오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유가와 에너지가 오르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 충격이거든요. 예. 공급 충격은 금리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금리로 통제할 수 있는 건 수요 측면을 통제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근원을 보죠. 그걸 근원 보는 물가를. 거죠. 근데 예,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를 다시 금리를 올려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시간을 가지면서 공급 충격이 사라지지 않고 이 수요 쪽으로 옮겨오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금리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벤트만 가지고 이제 금리를 올리거나 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상황은 저는 발생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상대적으로 예. 봅니다. 예. 아까 물론 뭐 원유가 같으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지금 일단은 오펙 플러스 자체가 좀 약간 지리멸렬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예.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자체가 이제 지난 몇 년을 지나면서 봤을 때는 산유국한테 이거를 좀 유가를 맡겨놔서 안 되겠다라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지금 물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뭐 물가를 낮추려면 유가를 낮춰야 되고 예. 그렇지 않으면 재선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가를 통제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냐면은 미국이 지금 코로나 이전만큼 에너지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석유도 많이 생산하고 있고 셰일가스도 많이 생산하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낮기는 합니다. 유가가 튈. 유가가 예. 뛸 가능성이 네. 낮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당장 그걸 금리로서 다스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저희가 하나 이제 상황을 좀 가정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러나 저러나 실제 FOMC 회의 열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말하는 게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허준영 교수님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달 말입니다. 이제 이달 말이고 여기에서 또 한 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는 얘기가 거의 1년 내에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은데 좀 프리뷰 해볼까요? 네, 예. 이거 저희 힘든 예측입니다. 가정인데. 네, 저희 네. 예측이고 네. 예. 그 시청자분들도 감안해 주셔야 될 게 저는 네. 이제 거시경제학자인데요. 거시경제학자들은 종종 많이 틀립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네. 현재까지 나온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작년 말에 연준에서 나온 점도표도 그렇고 글로벌 IB들에서 나온 거에 한 평균치 정도 생각해 보면 네. 작년 미국 경제가 실제 얼마 성장했냐면 2.4% 성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작년 말에 나온 예측치들에 따르면 올해 미국 경제는 소프트 랜딩, 연착륙으로 가서 한 1.3에서 1.5 정도 성장할 것 같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 하면 분기별로 보면 예. 1분기에는 약간 둔화 시그널이 나옵니다. 예. 하지만 작년 4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1분기 그렇게 나쁘지 않게 예. 나옵니다. 예. 본격적으로 고금리의 여파로 경기 둔화가 약간 마일드하게 일어나는 게 2분기, 3분기에 들어갔다가 예. 4분기쯤 빠져나와서 1.3에서 1.5로 할 거라는 게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기본적으로. 이야기입니다. 네, 미국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냐? 연준에서는 매월 이제 들어오는 뭐 노동시장 데이터나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나 PC나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걸 느끼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 2분기의 앞부분이나 2분기의 중간일 것 같습니다. 한 예. 4월이나 5월 정도 되면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느낌이 나는데 라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빨리 액션을 취해서 움직이면 6월에 움직일 것 같고 네. 아니면 성환경 교수님 말씀처럼 3분기 앞부분에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6월 아니면 7월쯤에 7월.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시나리오대로라면요. 네.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이 유가가 일시적으로 튀고 이런 거 제외하고요. 네. 그러면 그때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으면 언제냐?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쯤에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저희가 피봇이라고 부르는 네. 그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한국은행은 연준이 움직인 다음에 움직일 네. 건데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건 한 3분기 정도 아닐까라고 보는 게 합당하지 않나. 그러면 이제 어제 이창용 총재께서 얘기했던 앞으로 이건 사견이지만 네. 앞으로 6개월 동안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것도 결국은 3분기가 가장 빠른 시점 아닌가라고. 가장 빠른 시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1월 말 FOMC 회의에서 오히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다시 또 이 사람이 보수적으로 또 바뀐다. 아니요, 오히려 그렇다기보다는요. 네, 또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드는 비유가 뭐냐면 저희가 과속 단속할 때 예. 두 가지 단속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시점 단속이 있죠. 네. 어느 시점에서 딱 속도 넘으면 과속인 거. 네. 또 하나가 뭐가 있죠? 구간 단속이 있죠. 네. 시점이 아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평균적으로 봐서 얼마를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연준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방식은 시점 단속이 아니고 구간 단속입니다. 네. 한 번 딱 어느 시점에서 뭐가 튀었다 해서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구간으로 정해놓고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시스테메리컬리 뭔가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게 연준의 방식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12월 CPI가 튄 거 뭐 예를 들어 PCE가 연준의 이번에 1월 결정 전에 한 5일 전에 나오는데요. 그 데이터는 보고 연준이 우리가 이거에 하진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 같고요. 스탠스가 바뀌는 건 아니고 다만 연준은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 바뀐 거 하나도 없었다. 똑같은 얘기 또 한 번. 12월에 네. 너네들이 잘못 생각한 거지 우리는 절대 12월에 스마일 해준 거 아니다라고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히려. 그 얘기를 안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뉘앙스로 뉘앙스로 할 전달해 줄 수는 있는 거죠. 네. 저희가 1월 FOMC를 한번 프리뷰 해봤고요. 실제 나오는 내용, 뭐 코멘트까지 따로 저희 경제인사이트 정리를 해볼 텐데요. 송환 교수님, 앞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 좀 해줬는데 이제 물가가 결과적으로는 중요하잖아요. 예. 물가에 미칠 수 있는 변수, 현재 놓고 보면 역시 국제 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가장 크죠. 이게 아무래도 유가가 지금 가장 많이 변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네. 농산물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맞아요. 그래도 이상기후. 농산물보다는 유가가 좀 더 변화폭이 크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도 이제 나중에 물가에서 좀 반영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제 물가에 아마 많이 반영이 될 거고요. 근데 당장 이제 이거는 뭐 워낙 변화가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원 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안정화, 과거 이제 지난 하반기에 좀 안 좋았었는데 쉽게 네. 말해서 좀 높게 유지가 됐었고 다음에 변화폭이 심한 편이었는데 좀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유가 같은 경우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펙 플러스가 좀 무력화되고 있고 네. 다음에 미국에서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이 유가를 높이지 않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선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은 유가는 좀 이렇게 하향 안정화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네. 지금 모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은 그런 유가가 좀 안정화될 것이고 뭐 특별히 물가를 촉발시킬 만한 요인들은 별로 없다는 전제하에서 상반기를 지켜보고 하반기 이제 금리 결정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돌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실은 이 금리, 통화 정책, 물가 이런 것도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경제 성장률 이제 두 분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작년에 안 좋았고요. 이제 올해는 2%대 초반 중반까지는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네, 저부터 말씀드리면 숫자는 지금 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하신 말씀에 저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무슨 얘기 하셨냐? 작년 11월에 한국은행이 2024년 경제 전망할 때 2.1을 찍었다. 예. 그리고 그때랑 지금 한 2개월 지나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2.1이라는 숫자가 맞는 것 같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예. 구성비가 바뀌었다. 네.
수출은 작년 11월에 우리가 사전적으로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보다 좋다. 예, 수출은 좋다. 좋다. 네. 그때보다 더 좋다. 네. 그때 예측했던 것보다. 근데 뭐가 생각보다 안 좋냐? 소비는 그때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다. 네. 그러면 그게 서로 상쇄를 해서 2.1은 그대로 유지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 대외 부분 괜찮다. 예. 내수가 안 좋을 거다. 네. 근데 저희 그렇다면? 금리는 네. 어딜 건드리는 거죠, 주로? 내수요? 내수를 건드리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도? 우리 예. 더 많이 나올 예.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어떻게 결정하건 간에 우리 내수가 이렇게 안 좋으면 이거는 결국은 금리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사실 지금과 같은 계속 굉장히 강력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을지 아니면 어느 순간 되면 그 스탠스에서 조금 약해질 수 있을지 네. 그래서 미국보다 아주 빠르게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없겠지만 미국이 움직일 것 같은 시그널이 보였을 때 조금 더 기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을지 이것들이 제가 보기엔 앞으로 조금 관전 포인트인데 그러면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답을 드리면 저도 올해 성장률이 2% 초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출 부분이 괜찮으면. 네. 근데 문제는 한국은행에서 작년에 뭐 얘기했던 게 뭐냐면 IT 부분에 수출 빼면 성장률 1.7로 본다라고 예.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 숫자에 굉장한 함의가 있다고 보는 게 결국은 수출 부분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경제 성장은 숫자는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체감하는 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중심으로 소수의 기업들이 하는 성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해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경기가 나아진다고는 하는데 왜 나한테는 안 느껴지지라고 예. 생각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환 교수님, 이렇게 되니까 경제 성장률 또 내수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좀 해주면 안 돼. 그리고 또 한 축이 정부잖아요. 정부도 재정 정책을 한번 좀 쏟아 부어야 되는 건 안 돼. 그런데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좀 사정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성장률 또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나아가서 현재 정부의 재정 상태 한번 정리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성장률 전망은 아무래도 지금 2% 초반을 대부분 이제 연구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한국은행도 2.1% 전망하고 있고 정부는 2.2%, 뭐 대부분 기관들이 차이가 없는 편이고요.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1% 후반을 전망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관들이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뭐 아마 올해가 이제 상고하자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네. 올해 초반에는 좀 좋겠지만 하반기엔 네. 좋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출이 상반기에 좋아서 반짝 성장을 하겠지만은 네. 그런 수출이 좋아지는 부분은 하반기로 약해 가면은 이제 좀 안 좋아질 것이고 네. 경기 불황이 계속 이제 그림자가 그러시고, 들어오시면서 예. 전반적으로 좀 나빠질 것이다라는 예. 의견이 있는데 뭐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반기가 되면은 금리를 좀 끌어올려서 금리를 낮춰서 이제 경기를 좀 네. 뭐 이렇게 부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게 좀 더 경기가 너무 지나치게 나빠지는 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려면은 재정을 좀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재정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거든요. 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 예. 그리고 작년에만 하더라도 1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 사이에 4조 원 정도 국가 채무가 늘어나기도 했고 또 지금 수입보다 이제 우리 국가 입장에서 총 수입 이제 조세 입장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많은 상황이고 그게 적자 폭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국가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과 함께 또 경기가 나빠지지 않도록 네.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섹터를 골라서 그래요? 선별적으로 네. 이제 지원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약자들 좀 예를 들자면은 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네. 혜택을 베푸는 이런 선별적인 정책을 아마 정부가 추진할 것 같고 네.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쓸 수 있는 베스트 옵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앞서 잠깐 관리 재정 수지 상황 봤지만은 국가 채무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고 또 어려운 상황이고요. 연 단위로 쪼개는 이 재정 수지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허준영 교수님,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이라는 또 책무도 있잖아요. 추경을 또 하기도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한국은행에서 돈 빌리는 뭐 이런 방법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이게 한국은행의 이제 정부가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한국은행의 요게 이제 리포트가 어떻게 되냐면 월 말에 리포트가 됩니다. 정부가 예를 들어서 31일까지 안 갚으면 정부가 얼마를
빌려갔다라는 게 기록에 남습니다. 그런데 월말 이전에 갚으면 그 기록이 안 남습니다. 예. 빌렸다가 그러니까 예. 월초에 잠깐 빌렸다가 월말 되기 전에 갚으면 한국은행 기록에 안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기조가 뭐냐? 어쨌든 국채 발행은 되도록 안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기조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아까 성한규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예. 돈 쓸 건 계속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럼 그게 돈이 어디서 날까요? 라고 예. 생각해 보면 평소 같으면 국채를 발행할 텐데 안 한다고 하니까 예. 그럼 결국 한국은행에서 단기 차입을 해와서 예. 쓰고 갚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코로나 같이 아주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내가 3일 후에 돈 들어올 게 있는데 예. 2일 후에 써야 돼. 예. 그래서 2일 후에 쓸 게 지금 없어. 예. 근데 3일 후에 돈이 들어와. 예. 그러면 2일 후 거를 한국은행에서 빌렸다가 3일 후에 돈 들어오면 갚고 이런 식으로 아주 단기적으로 네. 쓰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가끔. 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차입금이 엄청났고 네. 차입금 제 기억이 맞다면 차입금에 대한 한국은행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하면 1,500억 정도 됐다고 하는 거니까 네. 차입금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어떤 면에서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 하면 저희가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완전하게 잡힌 국면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정부가 꿔올 때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이걸 꿔주는 거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인 다음에 정부가 쓰는 거니까 네. 요거는 조금 덜한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가를 좀 자극할 만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네. 그런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슈는 또 재정의 이슈가 엮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 시간을 마련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송환 교수님, 올해 또 정부에서 내놓은 기재부에 또 보면 활력 경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부분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은 금리 인하해줬으면 정부가 돈 좀 풀어줬으면 할 텐데 민생 경제와 한번 엮어서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들 통화 정책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뭐 언뜻 생각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좀 풀어줬으면 싶은 네. 생각이 있지만은 돈을 풀어줬을 때 가장 생기는 문제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은 서민들의 그 실질 소득을 급격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돌아. 그렇죠. 예.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돈이 예. 많은 분들은 자살이 좀 줄어들고 소득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뭐 삶이 조금 피곤해질 뿐이지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은 예. 서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돈을 막 푼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통위원들이 전원 일치로서 금리를 동결시켰다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그 인플레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 저는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네. 정부도 작년에 이제 올해 예산을 책정하면서 네. 긴축 재정을 하겠다. 네. 총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기조를 보였다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요. 아까 혹시 경기 부양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네.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오늘 많이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결국 부동산의 문제에서 네. 시작되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면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좀 하향 안정화시키고 네. 그래서 부동산 공급이 충분히 일어날 거라는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노력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물가 안정이 활력 경제의 기본이다. 또 이렇게 해주셨고요.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저는 오히려 이제 말씀 잘 해주셨고요. 저는 오히려 상반기에 이제 선거가 생각보다 큰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조금 지금 재정 집행도 상반기에 몰아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뭐 물가 측면에서 좀 조심할 부분과 하반기에 그렇게 됐을 때 재정 여력이 떨어져서 하반기에 경제가 좀 탄력이 없어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실탄이 없어지는 것도 정부가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난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정책 운영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요. 2024년 경제정책 방향 중에서 민생경제 회복,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 또 보완해야 될 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